이대로 아이들을 땅에 묻고 싶지 않습니다. 제발 한국이 나서서 우리 아이들을 살려주세요. 캐나다 중부 매니토바주의 한 원주민 마을이 어느 날 한국에 구조 요청을 보냈습니다. 너무 어릴 때 죽음에 노출된 아이들이 더 이상 죽지 않도록 한국이 도와달라는 것이었는데 사정은 이렇습니다. 한국과 캐나다는 2014년 3월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정을 계기로 매니토바주 위니펙의 세계무역센터 담당자들은 2014년 12월 방안에 경북 테크노파크를 찾았는데 한국의 기술력에 캐나다 방한팀은 깜짝 놀랐습니다. 식물공장 전문업체인 카스트 엔지니어링을 둘러보고는 즉시 구조 요청을 보냈죠. 우리 원주민 마을에 이 식물공장을 설립해 줄 수 있겠냐는 겁니다. 매니토바주 위니펙에서 북쪽으로 7시간 떨어진 곳에는 오파스콰이아크 크리네이션이라는 원주민 자치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 아이들의 20%가 소아비만과 고혈압, 당뇨를 앓아 일찍 사망하는 경우들이 많았죠. 뿐만 아니라 이곳에 사는 원주민들은 캐나다 평균보다 비만, 당뇨, 고혈압 발병률이 2배가량 높고 55세 이상 인구만 놓고 보면 당뇨와 고혈압이 각각 5배, 3배 많이 발병한다고 하죠. 사실상 한국의 구조를 요청한 것은 자신들이 멸종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듬해 8월 경북 테크노파크 대표단이 매니토바를 방문해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죠. 이 지역 원주민들이 고혈압, 당뇨, 비만 등으로 고통받는 이유는 기후 때문입니다. 시베리아에 버금가는 추위를 자랑하는 이 지역 주민들은 1년 중 6개월을 영하 40도가 넘는 혹한에서 지내니까요. 누구나 생각하듯 영하 40도의 날씨에서는 그 어떤 식물도 성장할 수 없습니다. 가축이야 적응해서 살아가므로 육류는 얻을 수 있고 그를 통해 단백질은 충분히 섭취하지만 문제는 비타민입니다. 채소를 키울 수 없는 날씨이므로 채소 가격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상추 한 장이 1,000원, 한 묶음도 아니고 한 박스도 아니고 한 장 가격이 1,000원인 것이죠. 따라서 이 지역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과육류, 저채소 식단이 이어져 질병을 얻게 되죠. 채소보다 육류 섭취가 늘면 음식물이 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혈액에 지방이 쌓이는 대사성 질환에 노출됩니다. 반면 채소를 많이 섭취하면 체내 지방의 분해를 촉진하는 물질이 만들어지지만 이 지역 원주민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래서 멸종위기를 해소하고자 도움을 요청한 곳이 한국인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날씨와 상관없이 실내에서 채소를 마음껏 길러 먹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스마트팜이라 불리는 이 기술을 한국으로부터 사가려고 줄 선 국가가 한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혹시 차마고도를 들어보셨나요? 중국의 고대 교역로를 이야기할 때 흔히 비단길, 즉 실크로드를 꼽습니다. 중국에서 시작해 동서양을 잇는 교역로이면서 물품, 문화, 종교 등이 전달되던 중요한 통로로 동서양의 만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길이죠. 그런데 이 실크로드보다 200년 앞서 존재한 교역로가 차마고도입니다. 티베트와 중국 남방을 연결하던 교역로인데 2007년 9월 5일 방영된 KBS 다큐멘터리 차마고도는 그동안 베일에 감춰졌던 차마고도의 모습을 생생하게 담아내 엄청난 호응을 이끌어냈죠. 차마고도란 말 그대로 차와 말이 다니던 오래된 길을 의미하는데 중국 운남성에서 시작해 티베트 고원을 넘어 멀게는 네팔, 부탄, 인도, 아프가니스탄까지 이어져 비단길로 연결되는데요. 마방이라 불리는 상인들이 말과 야크를 이용해 중국의 차와 티베트의 말을 사고 팔기 위해 이용했습니다. 고대나 현대나 국가 간 교역 물품이 때로는 무기가 되어 상대방을 멸망시키기도 합니다. 티베트의 몰랑 역시 중국의 차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죠. 티베트와 중국의 차마교역은 송나라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보이차를 만든 중국인들은 티베트와 몽골 등 고원지대에 사는 유목민들에게 차를 팔고 그 돈으로 말을 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지구력이 뛰어나다고 알려진 말을 사들이게 된 중국은 기동성 있는 군사력을 유지한 반면 유목민들은 중국이 전해주는 차가 없이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채소나 과일이 전혀 없는 유목민들에게 중국의 차는 유일한 비타민 공급원이었으니까요. 사실상 생명수였죠. 그래서 중국은 점차 차 가격을 올리기 시작했는데 송나라 때 말 한 필은 보이차 1800근과 바꿀 수 있었지만 어느새 말 한 필은 보이차 60근으로 폭락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차를 주고 산 말을 충분히 번식시켰으니까요. 하지만 티베트는 다릅니다. 중국이 보이차를 보내주지 않으면 생명유지가 불가능해 계속해서 말을 팔고 차를 사야 했는데요. 그렇게 한때 중국을 위협할 정도로 강력했던 티베트는 자신들이 전해준 말을 타고 달려온 한족에 의해 멸망합니다. 이렇듯 작게는 한 인간의 생명이, 크게는 한 국가의 운명이 아주 간단한 영양소 하나로 결정되기도 하죠. 위 캐나다 원주민도 같은 상황입니다. 캐나다 측 구조 요청을 받아들인 한국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을 통해 이들을 돕기로 했습니다. 당시 연구원은 청경채에 주목했습니다. 왜냐하면 캐나다 원주민들이 주로 섭취하는 채소가 청경채였으니까요.
배추의 한 종류인 청경채는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데 이 성분은 체내 지방 축적을 억제하고 염증을 낮추는 역할뿐 아니라 천연 항암제로 불릴 정도로 항암 효과도 뛰어납니다. 만약 캐나다에 이 청경채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생산시설을 세울 수 있다면 대사성 질환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을 것이고 더 이상 어린아이들을 땅에 묻지 않아도 될 겁니다. 이에 키스트 유지혜 박사 연구팀은 영하 40도를 넘나드는 극한의 날씨에서 안정적으로 청경채가 자랄 수 있는 최적의 생장 환경을 찾기 위해 스마트팜을 만들어 실험에 돌입했는데요. 그리고 몇 년의 연구 끝에 청경채의 글루코시놀레이트 함량을 2.4배 높이며 동시에 생산성을 2배로 높여주는 최적의 조명, 온도, 습도, CO2, 배양액 등을 포함한 배양 환경을 찾아냈죠. 즉 슈퍼 항비만 청경채를 개발한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 결과를 종합해 2021년 3월 15일 농식품 분야 국제학술지 푸드 케미스트리에 논문을 실었습니다. 현재까지 이와 관련된 소식이 전해진 것은 없으나 아마 지금은 현지 원주민을 상대로 적용 시험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슈퍼 청경채가 대사성 질환을 낮춘다는 사실이 임상 실험을 통해 밝혀지면 실제 제품 개발이 이어지게 되고 원천 기술 확보부터 생산, 판매까지 이어지는 가치 사슬이 만들어집니다. 이에 자극받은 키스트는 청경채 외에도 여러 채소를 대상으로 기술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실 채소는 인간의 체내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물질들을 다량으로 함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육 조건, 환경, 기후, 토질 등에 따라서 함량 성분이 극대화될 수도 크게 발현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스마트팜을 통해 함량 물질을 극대화할 수 있는 조건들을 찾아낸다면 말 그대로 채소 하나만 먹어도 질병을 치료하는 수준까지 도달할지도 모르는 일이죠. 이렇듯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으며 수출길을 열었는데요. 일례로 충남 부여의 한 스마트팜은 11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거대한 유리온실을 갖춰놓고 토마토를 재배 중입니다. 토마토가 가장 잘 익는 조건을 맞추기 위해 빛과 습도, 이산화탄소 농도 등을 자동으로 제어해 토마토를 생산 중인데 이 시설을 수입하기 위해 중동 4곳, 미국, 베트남 등이 줄을 선 상황입니다. 이렇듯 한국의 스마트팜을 수입하려는 국가들이 늘면서 2023년 스마트팜 수출 실적은 무려 약 4천억 원에 육박합니다. 1년 전보다 120% 가까이 증가했죠. 아마 이 실적은 계속해서 증가해 한국의 새로운 먹거리 산업이 될 텐데 왜냐면 채소나 과일을 재배할 수 없는 중동, 아프리카뿐 아니라 캐나다처럼 극한의 기온을 자랑하는 국가들의 수요가 계속해서 늘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혹시 스마트팜의 시초인 온실 시스템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개발해 겨울에 봄 채소를 재배해 먹은 것이 한국이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이에 대한 기록은 500년 조선 역사를 기록한 조선왕조실록 성종편 제13권에 남아있습니다. 1471년 11월 21일 궁궐에서 식물 재배를 담당하는 장원선은 성종에게 연산홍을 올렸습니다. 임금에게 꽃을 올리는 것이 뭐 그리 대수냐 하시겠지만 연산홍은 봄에 흐드러지게 피는 꽃입니다. 그 꽃을 11월 21일에 올렸으니 계절이 맞지 않습니다. 그에 대한 답은 성종의 대답에 있습니다. 겨울달에 꽃이 핀 것은 인위적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1471년 이전 조선은 이미 봄에 피는 꽃을 겨울에 재배하는 기술을 갖추고 있었던 겁니다. 온실 기술입니다. 사실 인간은 식물이 자랄 수 없는 한겨울에도 채소를 먹고 싶다는 바람을 오랫동안 표출해왔습니다. 그리고 1619년 독일에서 세계 최초라 불리는 온실이 등장했죠. 바로 하이델베르크 온실입니다. 그런데 2001년 10월 폐지더미에서 산가요록이라는 책자가 발견되면서 한국이 세계 최초라는 사실이 증명됐습니다. 독일보다 무려 170년가량 앞서서 말이죠. 이와 관련해서는 차후 자세하게 영상으로 제작해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스마트팜을 통해 불가능이라고 불리던 극한의 지역에서 식물 재배에 성공해내고 있습니다. 이는 인류애의 발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을 가능하게 한 곳은 어쩌면 조선시대부터 온실을 만들어 사용했던 DNA가 현재까지 남아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로 내일 오전에는 산삼 명인이라 불리는 안원식 창업주의 인터뷰와 함께 100년 이상 된 진짜 산삼 백진삼 특가 행사가 시작됩니다. 100년 이상 된 진짜 산삼의 DNA를 100% 동일하게 만든 산삼 배양근 농축액을 주재료로 한 제품인데 우리가 3종류를 먹는 유일한 이유인 진세노사이드 함량이 무려 81mg입니다. 식약처 제공 홍삼 건강기능식품 1일 최소 섭취 기준보다 2700% 높은 수치로 저 역시 80을 바라보시는 제 아버지께 매달 사드리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작년 이맘때 특가 행사가 끝나고 한 달도 지나기 전에 업체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진행 요청이 많아 강제로 재오픈해야 했던 제품인데 최대 50만 원 할인이 제공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개발자 안원식 회장의 입을 통해 왜 이 제품이 특별한지 직접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오전부터 찐디님들을 대상으로 먼저 오픈해 드렸는데 생각보다 재고가 빠르게 소진되고 있어 행사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조기 종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일 오전에 뵙겠습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